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태교에서부터 10살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두뇌의 엔진이라고 그랬어요. 엔진. 그 두뇌의 엔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두뇌의 엔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저번에 뭘 얘기했냐면, 스포츠 과학자들이 테니스 선수들의 랭킹이 있어요. 테니스 선수들 랭킹. 그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타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연구를 한 겁니다. 신체를 연구를 해봤더니 두 가지가 높은 성적을,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면 왜 연관이 되냐면은, 운동을 하는 두뇌와 공부를 하는 두뇌는 같은 뉴런을 씁니다. 두뇌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계의 착각이 뭐였냐면은, 아마 문장을 만드는 두뇌의 부분하고 운동을 하는 두뇌 부분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심지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이 손해 있잖아요, 손해. 이 손해가 발달을 할수록 이성적인 판단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경험이 그 이성적인 판단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초점이 맞는 건가? 네. 그런 식으로 그 두뇌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전체가 협력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협력하느냐가 이제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 협력이 잘 되는 것이 엔진이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것은 주로 어떨 때 가장 엔진이 좋아지냐면, 사랑을 할 때 하고요. 다 사랑이 들어갑니다. 또 공부를 사랑할 때 하고요. 그걸 공부 로맨스라고 해요, 저는. 어쨌건, 그 다음에 또 사냥을 할 때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사랑과 사냥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냥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냥은 뭘 위해서 하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합니다. 생존. 여기 보시죠. 사냥과 번식이 나오죠. 사랑은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N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속성입니다. 사냥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과 사랑의 상태에서 두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엔진이 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돌아가는 상태가 뭐냐면 이거 세 가지입니다. 탐색, 몰입, 성취감이에요. 탐색하고 몰입하고 성취하고, 탐색하고 몰입하고 성취하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두뇌의 기본적인 피스톤 작용이죠. 엔진을 돌리는. 그런데 살다 보면 맨날 성취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자동차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고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좌절과 불만입니다. 좌절과 불만. 그래서 좌절과 이렇게 순환의 방향은 이건데,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휴식이고요. 이렇게 엔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두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양이. 분량이 조절이 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이 바뀌어요. 인간은 외부에서 그 호르몬 주사를 놓게 되면 감정이 바뀝니다. 물질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어요. 이 이야기를 이거를 이제 PNEI라는 학문인데, 정신이 두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두뇌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되고, 호르몬이 면역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이걸 스트레스 의학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의학인데, 이것을 근대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사 겸 심리학자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사람은 감정이 생겼을 때 신체의 물질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액션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두뇌라는 것이, 우리가 액션을 바꾸고 미소를 짓고 이렇게 행동을 그러는 척하게 되면은 두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신체에서. 그러면 그 물질이 다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물질도 순환관계가 있어요, 신체에서.
그래서 원래 인간의 분노 에너지는 누구나 다 90초를 가지고 있답니다. 1분 30초. 그러니까 분노에 써야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물질인데 그것을 늘 비축하고 있는 거죠. 비축하고 있어서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할 때는 그게 왜 1분 30초냐면 이것도 다 진화적인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분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해서 맹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분노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위협하는 상대로부터 도망가는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물들 사냥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사실 몇십 초 내에 다 끝납니다. 몇 초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분 30초 내에 결판이 안 나면 죽거나 뭐 그냥 그다음에 그 릴리브 안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30초만 뛰면. 근데 이제 인간이 호랑이보다 더 빨리 달리느냐 이 문제죠. 숨느냐 이런 문제죠. 어딘가에 굴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과거의 모든 동물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에 축적한 반응,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하는 의학이 스트레스 의학이고 그 의학의 중심에가 이 PN이라는 학문이 들어가 있는데 스트레스 의학의 기본은 그냥 이렇게 호르몬의 순환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이 그 두뇌에서 변하는 것이고 그게 두뇌에서 그 엔진을 돌리는 거하고 약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은 엔진이 안 돌아가요. 인간은.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보호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버려요. 엔진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은 엔진이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순환하는 엔진이. 근데 과잉보호를 받은 애들은 엔진이 작아요. 엔진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감동을 하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물질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두뇌에서. 과잉보호를 받으면. 근데 10살 이전에 이 엔진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 매번 제 그 유튜브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10살 이전에 굶어보는 체험하고 배고픈 체험하고 몸을 다쳐보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15세 때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이 엔진으로 하는 겁니다. 엔진. 감정과 감동의 힘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또 하나 만족지연 능력 있잖아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호가 걸렸을 때,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걸렸을 때, 그때마다 시동을 끄지는 않잖아요. 그죠? 엔진이 계속 돌아가지만 액션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엔진을 꺼버리지 않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죠. 그래서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돌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엔진을 돌리고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놓쳐버려요. 기회가 왔어요. 왜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두뇌 엔진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탐색과 몰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되게 궁금해요. 그 여자 그 남자가.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니까 집착과 몰입은 사실 백지자 한 장 차이예요. 집착과 몰입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아이들이 공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 그날 틀린 문제를 그날 반드시 풀어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집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 그걸 풀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집착과 몰입이 그래서 백지자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그게 스토커가 되느냐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되느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칼날 위에서.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아이가 뭔가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그 학습기에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고 틀린 문제가 있는데 점검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 의학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랭킹이 낮은 선수들의 그 피를 뽑아 보니까 얘네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힘드니까. 코르티솔이라는 게 그 당분, 에너지를, 짜증 물질인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인간은 왜 짜증이 날 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진화를 했냐면, 지금 이야기가 돌고 돌지만 결국 엔진으로 끝낼 거예요. 인간은 빙하기를 견뎌야 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빙하기 때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춥고 배고파요. 추우니까 먹잇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빙하기를 견디면서 그 얼지 않는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육지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풀도 없고 동물도 거의 다 죽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생존을 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굉장히 인간이 짜증이 나는 상태예요. 그게 춥고 배고픈 게. 반대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냐 등 따시고 배부르냐, 이게 반대말인데, 등 따시고 배부른 다음에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춥고 배고플 번식 행동이라는 건 두 가지 상황에서 나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는 아주 여건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욕은 이 두 경우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숨의 위기가 처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발기가 됩니다. 그 본능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렇거든요. 사마귀가 죽어가면서 그 번식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암컷한테 먹히면서도 사마귀가. 머리가 없어도 얘는 지가 알아서 번식 행동을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이 당뇨병에 걸리는 것도 그 빙하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짜증 물질이 우리 신체에 춥고 배고플 때 짜증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장기하고 뇌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혈액에가 당분이 적게 되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데, 자, 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냐? 춥고 배고팠던 당시를 그 인간의 몸과 두뇌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두뇌는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만 중뇌는 포유류고 간뇌는 파충류고 우리 신체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신체가 춥고 배고픈 것을 느끼는 거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는 말을 했다거나 폭언을 했어요. 그 눈초리가 안 좋아,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걸 몸은 춥고 배고프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빈곤을 물질적인 빈곤으로 해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인 빈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고 혈당을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랑을 하든 간에 좌절하고 불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은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감정 코칭을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좌절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 강의하는 게 감정 코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정 코칭은 그 근본적으로 신체 물질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거죠.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 종류,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그 뇌세포하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빨리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감정포칙입니다. 물론 감정포칙책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읽어보면 그게 이 두 가지 물질을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물질을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중년 이후에 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 유태인 부모들처럼 자기 자식을 신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신처럼. 자기 자식을 신처럼 존중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감정 코칭하고 하브루타 대화가 안 돼요. 여기에 관련된 건 제가 이제 다른 강의도 많이 녹화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자,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을 해소해 주는데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을 해소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에요. 엔돌핀은 마취시켜주는, 괜찮아 위로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순환이 이렇게 됩니다. 엔진의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휴식을 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많아지는 주요 그 사람의 상태를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아도 세로토닌 상태로 만들어주려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독서치료, 글쓰기 치료 같은 것들을 왜 하느냐? 비록 내가 힘들지만 신체 상태를 세로토닌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체 상태를 세로토닌의 지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신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 의학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상위권 애들하고 하위권 애들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마인드가 다르고 코르티솔과 전산을 분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 똑같은 두 선수가 있는데 테니스를 쳐요. 근데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휴식 시간이 5분, 10분 있잖아요. 권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휴식 시간에 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상위권 애들이. 하위권 애들은 쉬는 동안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 배터리 충전되는 속도가 느린 거하고 똑같아요. 휴대폰 배터리 성능 안 좋으면 잘 안 되잖아, 충전이. 물론 고속 충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고속 충전. 근데 동기부여가 쉽진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도 역시 10살 이전에 이 엔진을 키우는 애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은 작심삼일로 다 끝나요. 한 3일, 일주일 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순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돌핀 상태에서 세로토닌 상태로 갔다가 세로토닌에서 탐색을 하고 탐색 기간, 활동 기간에는 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게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탐색과 몰입 사이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성취했을 때 역시 도파민이 완전히 이제 신체를 지배하게 되죠. 성취관. 그래서 도파민은 중독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작은 성취를 맛본 아이만이 어렸을 때 10살 이전에 작은 성취를 맛본 아이들만이 성취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성취에. 그런데 10살 이전에 왜 아이들이 작은 그 성취의 맛을 못 보느냐? 엄마의 눈높이가 높으면 그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등수를 한 반에 30명인데 30명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등수가 한 등수밖에 오르질 않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막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작은 성취에서 얘는 도파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드러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그 작은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이 아이의 두뇌 속에 지금 도파민이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성인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엔진을 키우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두뇌의 엔진은 도파민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제가 좀 실수했고, 두뇌 엔진은 노르아드레날린이 키우는데 두뇌를 돌리는 힘은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성취에 만족이 됐을 때 그 도파민을 갈구하는, 내가 또 이 다음에 더 큰 성취를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중독. 그러니까 계속 담배를 피고 싶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왜 그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냐면, 담배를 피우다가 안 피우면 도파민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두뇌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뇌 속에서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증가하게 돼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긴장, 불안, 코르티솔은 짜증. 그러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면은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못 참는 겁니다.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마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부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공부 중독은 어떤 중독이냐면은, 이야기가 이제 막 이제 본론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공부 중독은 일종의 의미 중독이라는 거예요. 의미 중독이 뭐냐면,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두뇌 속에서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기존 개념과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 이걸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 모든 공부는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연결을 짓고자 하는 욕구, 이게 의미 중독이고, 그 욕구가 생기면은 저절로 공부에 몰입하는 애가 됩니다. 그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아이 스스로 길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별로 무가치해 보이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메뚜기를 계속 따라갈 수도 있고 무지개를 계속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이 엄마가 봤을 때는 위험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거든요. 근데 차단시키게 되면 그 아이의 두뇌 속에서는 이 의미의 연결고리를 찾는 경험을 하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하지마, 위험해, 가지마, 이런 거, 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 IQ가 계속 떨어집니다. IQ하고 창의성이 계속 떨어져요. 그 순간마다. 왜냐면은 그 경험이 하나 단절될 때마다 그 경험과 관련된 뉴런 사이의 연결이 계속 약해지거든요.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를 계속 새로운 경험과 자기가 기존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그 중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3살부터 8살 사이에 친엄마가 양육한 애들이 창의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3살부터 8살 사이에 친엄마와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성인기가 됐을 때 창의력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아니, 교육학자가 대규모, 이게 한 2만 명을 연구한 겁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지금 3살부터 8살 사이라면 마음은 침모, 행동은 계모. 이렇게 마음은 침모, 행동은 계모. 너무 간섭하지 말고 친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이 10살, 길게 잡아 15살 이전입니다. 15살 이전의 그 아이들은 추상적인 체험에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추상적인 체험, 개념, 공부, 철학 이런 거, 과학, 수학 이런 걸로 체험을 하려면 두뇌가 일단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되는 나이가 15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15세 이전에는
15세 이후에 그런 추상적인 체험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엔진을 어디서 만드느냐? 육체적인 체험에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 자기 신체와 감각이 동시에 들어가는 체험에서 바로 이런 그 호르몬의 순환, 휴식했다가 탐색하고, 탐색했다가 몰입하기도 하고, 몰입했다가 좌절하거나 성취해서, 몰입해서 성취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탐색으로 갑니다.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푼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엔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운기 엔진 보시면 그거 알아요? 그 경운기 다 봤을까요? 어렸을 때. 지금 나이가 학부모라면 이거 경운기 안 봤을 수도 있겠는데, 도시에서 살았으면 경운기 그 시동 걸 때, 경운기 시동 걸 때 이렇게 큰 그 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이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가속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시동이 딱 걸려요.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손 안 대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이게 부모가 시동만 걸어주면 되는 건데 계속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손을 잡아서 그 경운기하고 정말 비슷해요. 경운기에서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잡고 낼 수 있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는 제가 시골에서 그 어른들이 경운기 시동 걸 때 모습을 보니까 약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그런데 시동이 걸리고 나잖아요. 인간의 속도를 능가해버립니다, 얘가.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일 수가 있는데, 일단 시동을 걸어주고 부모는 손을 떼야 돼요. 근데 이제 시동을 이제 돌리려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안 나, 얘가 속도가. 그런데 그럼 얘네들 누구랑 경쟁을 하게 되죠? 누구랑 경쟁을 하게 돼요? 저절로 엔진이 돌아가는 애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엔진이 돌아가고 저절로 휴식 시간에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문대를 가는 애들은 저절로 돌아가는 애들이 80% 이상입니다. 강제로 돌아가는 애들이 명문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특성은 뭐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시키면 그냥 다 이렇게 암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명문대를 갔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 못 갑니다. 문제도 못 풀고 집중도 못, 몰입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그 집중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쉽게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엄마가 돌린 애들이에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 엄마가 돌릴 수 있는 속도로 돌아가요. 근데 고1 딱 넘어가자마자 엄마가 돌릴 수 없는 속도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딱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하루에 2시간만 내가 감시하면 돼. 너 2시간 동안 숙제해야 돼. 다 끝나고 밖에 나가 놀아. 이게 가능해요. 2시간만 숙제하면 얘가 성적이 오르는 거야,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8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8시간 동안 지킬 거예요, 8시간 동안? 내가 새벽 2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차이인 겁니다. 내가 2시간 관리하는 거하고 8시간 관리하는 거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엔진이 안 돌아가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2 때까지 성적 좋았다가 중3 때도 성적이 쑥 떨어져요. 엄마가 엔진을 돌렸던 애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적 떨어지는 거를. 왜 아무도 못 막느냐? 엔진의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야. 돌아가는 속도가 처음에 막 말썽 부리고 그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했던 애들은 뭐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의 특성은 뭐냐? 자동차를 아무데나 막 몰아.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를 않아. 가지를 않는데 얘네들의 특성은 뭐냐? 엔진은 굉장히 빨리 돌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비보이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의사가 되길 바라는데 얘는 춤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상태가 최소 몇 살까지 유지가 돼야 되냐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13살, 남학생의 경우에는 15살까지 유지가 돼요. 야생마의 시기가. 야생마의 시기를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컨트롤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최소한의 그 자기가 좌절을 겪고 스스로 극복하는 그 야생마의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13살까지 여자는. 남자는, 여자가 왜 13살이고 남자가 15살, 여자들이 공부할 준비가 먼저 됩니다. 남자들보다 더 빨리 된대요. 두뇌 통합하고 그 효율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철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 여자애들이 13살인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자들의 한 10배 정도 많아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집중력의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빴다가 성적을 갑자기 올리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은 거의 없어요. 책 쓴 사람들 보세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철범, 저 포함해서 갑자기 성적 올리는 애들은 거의 다 남학생입니다. 여자애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1대9예요. 1대9.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학생이 그런 경우는. 그래서 여자애들은 일찍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선행학습이 유리한 애들은 여자애들이 유리한 거지 남학생들은 불리해요. 오히려. 그게 남녀 간의 차이예요. 두뇌에 그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그래서 아들 키우는 거하고 딸 키우는 거 완전 다릅니다. 아들, 딸 있으신가 보다. 다르죠? 엄청 다르다. 호르몬이 다른데, 호르몬이? 네,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네. 큰애랑 둘째랑. 근데 둘째가 남자예요. 5살인데, 그 얘를 아직 제가 컨트롤을 못하겠어요. 여자애 같은 경우는 잘 지금까지 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요, 사실 엄마가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3살이 딱 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키우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남자가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할아버지나 아빠가. 그 얘기자면은 컨트롤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걔는 엔진이 작아져요. 남자애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자애들의 성장은 성장 곡선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래요. 남자애들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언제 얘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가능성은 야생마의 시기를 겪은 애들이 미래에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자, 이게 축소경제 시대잖아요. 축소경제. 경제 성장을 하다가 내려오잖아요. 자, 산을 올라갈 때는요. 목표가 보입니다. 산 정상이 보이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해보세요. 산을 딱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360도로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방향성. 목표 지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소니를 쫓아갈 때는 소니가 산의 정상에 있었어요. 근데 소니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이 돼서 딱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이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냐면 그런 어떤 임계점, 뭔가 방향 설정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굉장한 배짱이 필요해져요. 바로 그 배짱이 10살 이전에 야생마 시기에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지금은 면접을 볼 때도 그 배짱이 없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업무성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지금은. 영어 시험도 폐지한 데가 많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얘가 잘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영업을 잘하고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언어지능하고 좀 반대쪽이가 있어요. 어떤 사업적인 감각은 언어지능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사업적인 감각은 오히려 어렸을 때 난독증이나 난도증을 앓았다거나 ADHD 성향이 있었던 애들이 훨씬 사업을 잘해요. 지금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버진그룹의 총재도 지금 그 사람은 지구에서 최초로 민간 우주여행 지금 몇 명을 700명인가를 예약을 받았어요. 비용이 1인당 2억이에요. 2억을 미리 갖다 뽑아야 돼. 2억을 내놓고 기다리는 거야, 700명이. 나 언제 우주여행하지? 이러면서. 그 버진그룹의 회장도 어렸을 때 난독증 때문에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 돼 있어요. 회장들 중에 난독증이라든가 어려서 공부 못한 애들 되게 많아요. ADHD 걸린 애들. 사업적인 두뇌와 언어적인 두뇌는 굉장히 다릅니다.
약간 영역이 달라요. 연구자와 사업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욱더 뭐가 필요해지게 되냐면은, 두뇌의 엔진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겁니다. 걔가 배짱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감정 물질이 많거든요. 그걸 커리지라고 그러죠. 용기. 인간의 용기는 노르아드레날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하는 힘에서 용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군들이 적군이 많고 아군이 적잖아요. 그러면 아군들이 화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 그 전에 싸우지 않아요. 그 황산벌 전투에서도 그랬고요. 그 손자병법에 나오면 그게 나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면 이 명장이 무슨 간첩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쪽 군의 아군의 조상들을 욕하게 만들어요. 적군으로 하여금. 일부러 간첩을 보냅니다. 간첩을 보내서 적군 저놈들은 말이야 쌍놈의 집안이고 어쩌고 이런 거 천민들이야 뭐 이런 역을 상대방이 우리 쪽에 하게끔 만듭니다. 간첩을 보내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가서 싸우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0대 1이야 또는 5대 1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잔뜩 화가 났을 때 딱 내보내요. 그러면 근육의 힘이 3배가 더 강하거든요.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체구인데 3배가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화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난 여자가 있고 화가 안 난 남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힘이 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육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 맞으면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아드레날린이 그런 도망가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엔진 파트를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엔진을 키울 수가 없다. 엔진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아드레날린 계열로 그 엔진을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 하는 게 이제 두뇌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두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노르아드레날린이. 그래서 엔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이냐? 대부분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두뇌를 발달시키는 4가지 원인이 이건데,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인데, 이 뒤에다가 스트레스를 제가 적어볼게요. 결핍 스트레스, 선택 스트레스, 변화 스트레스, 운동 스트레스. 감이 오시죠? 이 4가지는 사실 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이 스트레스성에서 교감신경계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계열은. 긴장을 할 때 두뇌에 신경세포를 만들어주는 이 주요 이 3가지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NGF, BDNF, GDNF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4가지 자극이 인간한테 없으면은 지능 성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창의성 성장. 평생 동안. 그래서 인간은 평생 동안 이 4가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결핍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핍이.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 중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번 재산을 기부하거나, 기부하면 결핍이 또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또 하나, 그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다음에 자기는 벤처기업을 창업합니다.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삽니다. 그 성공을 한 사람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냐면, 새로운 생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선택과 이 상태, 결핍, 선택, 변화, 운동에서 자기가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게 돼요. 자, 삶의 의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삶의 의지라는 것은 정반대쪽에가 죽음의 의지라는 것이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가장 그 혈기가 왕성하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죽고 싶지는 않을 때. 이게 아이들의 의지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대어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열대어. 저기 열대어를 그 어항에서 가지고 오는데 다 죽더라 이가 얘네들이. 그래서 메기를 한 마리 놓았대잖아요. 메기를. 그 잔사꾼 이야기 아시죠? 근데 메기가 이 열대어 중에 한 10%를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본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 그때 이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좋아진다니까요. 면역력이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제냐면 사랑에 빠진 상태고, 사랑에 빠진 상태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 않은 스트레스와 긴장, 그 다음에 내가 뭔가에 푹 빠졌을 때, 이 두 가지 상태가 인간은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상태고, 두뇌가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졸부들의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난하려면 확실하게 가난해야 되고, 자기 집이 자산 100억 이상의 돈이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난한 척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식들한테는. 왜냐면 적당한 그 중산층, 적당한 부자 집 애들은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어설프게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식들한테 지금 신문 배달을 시킬 수 있냐 이거죠. 명분이 없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먹고 한 달에 이 생활비가 부족해야 돼요. 한 달 생활을, 그러니까 아빠가 월급을 아빠가 갑자기 감봉이 돼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월급은 300인데 아빠 월급 100만 원으로 다운됐어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위기야. 자, 너는 오늘부터 신문 배달하고. 이게 그러면 이제 명분이 되잖아요. 분위기가 되잖아. 야, 우리 가족은 한 팀이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창의성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어떤 의지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의성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사실 많이 안 다루었어요. 의지력에 관한 건 더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했던 경험이 공통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의 백만장자들이에요. 엄청난 큰 부자들이 조사해보니까 거의 그 중에서 한 8, 90%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해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걸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왜 아예 부자거나 아예 가난한 척을 해야 되느냐면은 아예 부자들은 새로운 이 선택과 변화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인간의 그 의지력과 지능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쳤을 때 우리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너 피아노 배울래, 바이올린 배울래, 첼로 배울래, 뭐 할래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을 붙여줄까? 서울대 선생 붙여줄까? 이화여대 선생 붙여줄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선택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고 변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올여름에는 별장에서 생활할 거야. 학교 다닐 때만 아파트에서 사는 거고 여름방학 때 우리는 별장에 갈 건데 같이 갈래? 유럽여행 갈래? 아시겠죠? 환경의 변화. 돈이 많으면 선택과 변화를 굉장히 자유자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그런 에너지예요. 변화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럴 만한 돈이 있으려면 상당히 잘 살아야 돼. 상당히. 보통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결핍이라니까요. 결핍하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거, 결핍과 운동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가지는 힘드니까. 그리고 10살 이전에는 선택과 변화의 환경을 주기가 쉬워요. 아주 값싼 가격으로. 왜냐면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바퀴벌레, 무당벌레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살 이상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최대한 선택과 변화를 아주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제공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핍이라는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이제 1차 마무리를 할게요. 후속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게끔 하고 달라지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후속 유전학인데, 후속 유전학자들이 대규모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 열대어하고 메기 스토리하고 비슷합니다. 10살 전후에 배고픔을 체험해봤던 애들이 평생 동안 면역력이 좋더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10살 전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착각이 뭐냐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장기니까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장기니까 많이 먹어야 돼. 성장기 때 무조건 많이 먹는 거에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걔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고 매기가 없는 열대어가 되는 겁니다. 신체 자체가 면역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간헐적인 단식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3살부터 해야 돼요. 간헐적인 단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굶어보는 체험을 3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40, 50대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청소년기의 세포가 자라고 성장기에서부터 이 아이는 굶게 되면 인간은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장수 유전자. 장수 유전자가 그때부터 체내에서 충분히 형성이 되는 거죠. 굶어보는 체험을 해야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릴 수는 없어요. 지가 떨어져야지. 그죠? 놀부냐 흥부냐의 문제인데 이 엄마들이 놀부가 돼가고 있다 이거죠. 뭐 이게 좋다더라고 막 억지로 막 다리를 꾸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스스로 떨어져